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수사를 포함해서 최근 지난 정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놓고서 보복 수사 논란과 함께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조사 결과까지 뒤집히면서 공방이 더 격해지고 있는데요. 선한희 민주당 비대위원, 또 금태섭 전 의원을 차례로 모시고 전국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성남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정치보복, 기획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며 지난 정부를 수사하는 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보복 수사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의 보고 과정과 업무 처리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코스피가 장중에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현행대로 7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100억 원대 군 암호 장비 정비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가 수리 능력이 없어서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비를 외부에 무단 유출했지만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먼 남해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월요일인 20일 오후 북상해서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의혹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을 두고서 야당에서 검찰의 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에 대해선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시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검찰의 보복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문답을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는 출근하면서 정치 보복 수사라는 야당 반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경찰의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히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일반론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에 대한 것이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말씀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서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방통위원장 그리고 권익위원장에 대한 발언도 나왔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로 해석이 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가 남은 두 위원장이 있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인데요. 법적으로 국무회의 필수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부처 설립 이후 두 위원장은 통상 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불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자,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필수 요원이나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말로 풀이되는데요. 반면 임기가 있으니 자신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한 것은 공을 두 사람에게 넘긴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모두 1년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어제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 어제 다시 나왔죠. 뒤집히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정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 항소도 취하했지만 봉인된 핵심 자료는 공개가 어려운 데 대해 소속 조치가 앞으로도 진행되지 않겠느냐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인된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수사 결론이 바뀐 것을 두고 신구 권력 갈등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정치 권력적으로 해석하느냐 이렇게 반박했고요. 대선 때 유족을 만나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취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절차를 지켜보자는 대통령 얘기는 유가족이 재수사를 요청해 검찰 재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고등법원의 영장을 청구해 받아서 전 정부의 기록물을 열람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도 유공자들과의 오찬에 함께하는 등 광폭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일정도 역대 대통령 부부가 다 참석했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 조용한 내조를 넘어선 활발한 공개 행보라는 해석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지인 동행 논란, 사적 채용 논란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론을 지켜보면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법, 적정성 등을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즉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치 보복 수사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 보복이냐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야권 탄압용 수사를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난 정권에 이어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위원회로부터 시작된 보수 인사 대상의 수사가 정치보복이었다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는 지난 정부 때 들어온 고소와 고발건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될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서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하는 걸 갖고 무슨 정치보복 운운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용이자 국면 전환용 정치 수사라고 맹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식 기구를 비대위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 발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검찰을 동원해 사정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이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직권남용이라면서 검찰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맞붙었죠. 네,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자유와 인권 존립에 해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할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서 더 강한 분노의 민심 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체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사고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우리 국민이 적군에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희생에 대해 항의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인정한 사례라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굴복시킨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위원장은 희생자가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서히 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상반된 견해를 가진 첩보가 올라올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지 정략의 문제이자 이념의 문제냐면서 특히 대통령까지 언급할 일인가 싶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는 바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재임 당시 남긴 직무 수행 관련 기록물과 물품을 말합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지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요.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기록물이 지정 기록물로 분류가 됐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일정 기간 정보가 봉인됩니다. 기간은 최장 15년, 또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30년까지입니다. 봉인이 해제되기 전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볼 수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 자료를 열람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수사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이나 사본 제출, 또 자료 제출이 가능한데요. 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 법원 영장을 통해서 열람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한 전례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록물을 열람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측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청하고 심의를 거치면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내 말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요청해도 되거든요. 기록물.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들은 정부의 사건 당시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2년 전 함께 배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해경이 숨기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들, 동료 공무원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 취하와 사진 월북이 아니라는 해경과 국방부 발표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실명을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숨진 공무원 이 씨와 같은 어업지도선 무궁화 7호에 탔던 동료 7명이 해경에서 진술한 조서가 공개된 겁니다.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추운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냥 들어갔다는 건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되는 부분이라면서 숨진 공무원 선내 방 안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됐습니다. 유족들은 짜맞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은 방수복이 사망자의 방에 있었다는 점, 방수복이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숨기고 선택적으로 증거를 채집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동료의 진술 조서에는 월북이라고 나오는 게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족들은 진술 조서와 함께 초동 수사 자료도 해경에서 받았지만 양이 많아 아직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월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어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가 대신 읽었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태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봅니다. 유족들은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방향도 밝혔는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직무유기죄, 방치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살인 방조죄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정보 공개도 청구한 상태인데 공개가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돌입한 지 이제 8일째가 됐는데요.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분석 또 전당대회 등 차기 리더십을 두고서 이루어진 계파 갈등의 각축전, 지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30대 또 여성 호남 출신의 비대위원으로서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 균형 잡힌 조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내고 있는 선한희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하고 싶은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선한희 비대위원 정치하신 지 지금 8년 되셨고요. 네. 민주당 내에선 최연소 전북 도의원이시죠.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이제 전주시 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8년 차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도의회 의원으로 최연소 의원으로 이제 다시 도의원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하게 돼서 이제 또 비대위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선한희는 누구인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비대위에서 네. 어떤 목소리를 꼭 내고 싶으세요? 사실 저를 보면 민주당인데 호남 이러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득권 안에 정치 안에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계속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비대위원도 합류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지만 제가 가져왔던 정치의 길 그걸 놓치지 않고 원칙과 소신 그리고 목소리 낼 때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서로 좀 조율하면서 가긴 하지만 안에 내부의 치열한 또 갈등도 만들어내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비대위원 맡아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화하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나요? 사실 뭐 여러분들의 추천을 좀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좀 비대위 합류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사실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전에 좀 선대위 활동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제안을 받고 활동할 때는 오히려 선명하잖아요. 이기면 되는 거니까. 네. 예, 우리가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면 되니까 하는 문제였지만 지금의 당내 분위기와 갈등 상황 안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까 진짜 많은 고민들을 좀 하면서도 또 당이 어렵고 이런 위기 상황에 저한테 좀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으면 또 기꺼이 이 당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희 역할이겠다 싶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꼭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민주당 비대위원으로서 또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하는지 네.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 방향을 또 제시해야 될 분 가운데 하나가 네. 되셨는데 지금 보면 호남 지금을 대표로 해서 비대위원이 네. 되신 건데 호남 그 대통령 선거 때하고 지방선거 때 보면 투표율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광주가 그렇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워낙 광주를 비롯한 이제 전북, 전남, 호남 지역에서 대선에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많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예. 사실 그게 지선까지 굉장히 그 우울감이 좀 지속되기도 했고 그랬군요. 그 당시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지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선이 하더라도 예.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예. 무투표 당선도 워낙 많았고 예. 그 투표로 민심을 뭐 바꿔내거나 아니면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였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지점이 새로운 색깔, 그러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예전에 사랑받았던 신뢰를 받았던 모습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게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모습,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지만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실망을 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당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야기해 볼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아시죠? 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네. 그 가운데 가장 공감 갔던 내용이 혹시 뭐였습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어떠한 목소리가 공감 갔다기보다 매번 씬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보여줬던 메시지들은 사실 기성 정치에서 보여줄 수 없는 메시지여서 너무 새로웠어요. 예. 그리고 사실 박지원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비대위원 구성되었던 뭐 김태진 위원님이나 권중 위원님이나 청년으로서 지금까지 당에서 목소리 내지 않았던 오히려 뭐 사회적 약자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지는 누구나 다 내지만 우리가 계속 민주당이 길을 잃었던 건 민생, 가까이 있는 국민의 목소리, 실제 서민의 삶,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처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비대위에서 냈던 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박지원 위원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86 용태론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당 내에서는 이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86 용태론을 이야기해서 분란을 일으키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86 용태론을 비롯한 세대교체론은 민주당이 굉장히 오래된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느 세대한테 특정 세대를 두고 지금 나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모든 정치인들이나 어떠한 계층들은 어떠한 시기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투표, 선택을 받아서 그 향후의 활동들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 지금 나가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민주당을 이끌 대안 세력과 목소리, 메시지, 비전과 가치, 노선 이런 게 있느냐 네. 묻는다면 사실 민주당이 가장 큰 고민은 그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에 대한 아젠다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다고 해서 용태로 이제 586 세대가 유지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기 안에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 세대들이 오히려 다른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자리를 갖게 만드는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들 안에서 계속 가치의 경쟁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말씀.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면 세대 교체론 가운데 박용진 의원, 강병원 의원, 전재수, 강훈식, 박주민, 김혜영 의원들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세대 교체론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경력도 있고 그래서 세대 교체론에서 이거 부각받는 인물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굳이 이렇게 뭐 세대를 나눌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90년생들도 경쟁할 수 있고 네. 80년대생들도 경쟁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은 실제 이번 선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20대의 뭐 기초나 광역 의원들도 많이 배출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전당대의 가장 큰 축이 네. 도전할 수 있는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실제 많은 신인들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전당대에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오히려 세대론을 딱 자를 게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이 와서 목소리 내고 너네들이 전당대회 분위기를 만들어봐. 진짜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야 저는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다채롭고 새로운 시그널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누가 어떤 세대가 물러나야 되고 어떤 세대가 들어와야 되고가 아니라 치열하게 토론하자.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자. 네. 이런 말씀 상당히 인상적인데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사실상 친명계와 또 친문계가 서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놓고서도 공방이 있고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 뭐 비대위원으로 보면 누가 출마하고 출마 안 하고의 여부를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나와서 누구나 다 경쟁을 하고 새롭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인물론보다는 이제 노선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저희는 민주당이 앞으로 민주당만의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좀 사라졌거든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선거를 보면 공약도 되게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보수야 진보야라고 어려운 공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럴 때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인물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팬덤 정치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당권주자들에게 개딸 등 이 팬덤 정치의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네. 왜 그렇죠? 사실 팬덤 정치 자체가 나쁜 거냐 묻는다면 저 세대는 팬덤을 굉장히 문화적으로 네. 그리고 아마 제 추억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네. 팬덤 정치가 사실 저는 이것만 보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가장 나쁜 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해버리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욕설과 비난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 안에 틀에 갇히게 되면 사실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네. 이 안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얘기들만 나오게 되거든요. 예. 저는 정치인으로서 팬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잘 견제하면서 그리고 그 목소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갈 수 있느냐 그게 사실 그 팬덤을 갖는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보고요. 그런 네. 것들이 좀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 이슈 가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결론이 좀 뒤집혔잖아요. 지난 정부 때와 이번 정부 때가 바뀌었습니다, 결론이.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사실 민주당의 입장은 그 당시에 뭐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좀 항의했고 그 당시에 사과를 받았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딱히 다른 의견을 좀 낸 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비대위원이시죠. 30대 비대위원, 또 여성 호남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으로부터 앞으로 당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선한이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코스피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로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다시 떨어졌는데 오후 들어선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41.69포인트, 1.7% 내린 2409.72의 장을 열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한때 2.3% 넘게 떨어지면서 2400 밑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장중 2400선 붕괴는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낙폭을 줄여 지금은 어제보다 0.4% 정도 낮은 2440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5만 전자로 추락했습니다. 어제보다 2% 가까이 떨어진 5만 9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6만 원 아래로 내려간 건 1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77% 내린 787.97에 시작해 점차 회복하면서 790대 중후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도 이를 예상했던 국내 주식시장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루 만에 추세가 바뀐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스위스와 영국 등 주요국의 긴축 행보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축소와 경기 침체 우려가 재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2.4원 오른 1288원으로 시작해 1290원대를 재돌파했다가 현재는 조금 떨어진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반등했던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다우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3만 선 아래로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각국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대부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도 덩달아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10% 가까이 폭락해 2만 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반찬으로 인기 있는 젓갈류는 저장식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 변동폭이 작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명란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명란젓 가격이 크게 오르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명태로 만드는 창란젓은 원재료 수급 자체가 안 돼서 가게에서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마포 농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젓갈류 가격이 많이 오르는 추세고 또 일부 품목은 수급난으로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고요? 이곳은 명란젓 등 젓갈류를 파는 수산물 가게입니다. 이 보통 젓갈류의 경우는 이 저장식품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작은데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상당한 가격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식품인 명란젓입니다. 지난 1년 사이 킬로그램당 26,000원에서 2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산 명란의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최대 4,000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젓갈류의 가격도 비슷한데요. 오징어젓은 16,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고 이 낙지젓은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미국산 창란젓의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 안 돼서 가게에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가게 사장님의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란젓이라고 있는데요. 고급 창란에 속하는데 원산지가 미국산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손님한테는 좀 기다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도 매번 오른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 손님들이 늘고는 있지만 다소 한산한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장에 찾는 손님들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예년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오른 물가는 1년 전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눈에 띄는데요. 배추 가격은 포기당 4,100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가격에 비해 30%가량 올랐습니다. 무 가격 역시 하나당 1,900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배추가 내가 봤을 때는 한 몇천 원 올랐어요. 2, 3천 원대는 올랐고 2, 3천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 지금 여기는 500원, 1,000원 따위도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정부는 이달부터 배추, 무 등 4만 톤을 수매해 비축하고 가격 상황을 점검해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농수산물 시장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죠?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경찰 수사 속보인데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시장실, 도시개발 관련 부서 등이 다 포함됐어요. 무엇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까?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요. 원래 그 백현동에 한국식품단지가 거기에 조성돼서 원래 만들게 돼 있었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전라북도 완주로 이전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단지를 굉장히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여기 개발하려는 그런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예. 2014년도에 네. 이 용도 변경을 해줘라. 이게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2번이나 네.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반려가 되고 기각이 됐습니다. 누가 신청한 겁니까? 그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가 2015년 1월에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2006년도에 맡았던 김무실을 영입을 해요. 1월에. 네. 예. 그런 다음에 4월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게 용도 변경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단계가요 4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으로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 김무실을 영입한 다음에 또 준주거지구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또 6개월 있다가 원래 그런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지키로 돼 있었는데 예. 1223세대거든요. 100% 임대 아파트를 지키로 돼 있었는데 10%만 임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민간 분양을 하는 걸로 허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예. 그 업체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수익. 지금 뭐 그냥 추산하기로 한 3천억 정도의 그렇군요. 수익을 얻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또 특혜를 주면서 뭔가 모종의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백현동 의혹이 대장동 의혹이랑 판박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제 판박이라는 얘기도 사실 뭐 틀리지는 않아요. 일단은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특혜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예. 챙겨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다 성남시장이 이재명 의원이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중복된 측면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수사를 들어가 보면 예. 과연 누가 개입을 하고 누가 그 과정에서 검은 돈을 먹었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드러나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잠깐 나왔던 그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입주를 한 거죠. 6월 입주라고. 6월 입주예요? 곧 입주를 입주 하겠군요.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이 감사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사원이 뭐 문제가 있다 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지난해 요청했다면서요? 네, 이제 감사원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고 대검에서 수원지검에 내려보냈고, 그랬군요. 이제 수원지검이 이제 경찰에 수사하도록 이첩을 한 거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투트랙에서 고발이 되고 수사 요청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의혹의 쟁점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연루됐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그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모 씨가 연루가 된 거니까 네네. 그럼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느냐겠죠. 왜냐하면 기존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한 특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특혜는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진행관이 빨리 진행이 되고 어떤 특혜라고 볼 수 있는 파격적인 그런 인허가 혜택이 있었던 시점이 예. 바로 이 2006년도에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의원의 측근 김모 씨가 영입이 되면서 이게 일사천리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재명 시장이랄지 아니면 이재명 측근과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느냐 네.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인허가 관련된 특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뇌물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김모 씨를 영입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초기에 5차례 걸쳐서 2억 원을 줬어요. 예. 그리고 이 개발 과정이 완성이 되니까 한 70억 정도를 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단순히 영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과연 오고 갈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 수사가 지금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성남 FC 후원금도 그렇고요. 김영혁 씨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고요.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야당에서는 기획된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 지적이 나오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야당은 이제 정치보복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정치보복이라는 의미 자체는 사실은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예. 한다랄지 아니면 이전에 없던 사건에 대해서 뭐 이잡듯이 뒤져서 네네. 흠을 잡아서 수사를 한다면 정치보복이라 할 거예요. 근데 예.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6개를 보면 말이죠.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랄지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장남 도박 의혹 이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고발이 예. 다 된 사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성남 FC는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특혜 의혹도 이제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검찰에서 기획 수사를 한다. 근데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수사 단계를 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 선까지 구속을 하고 어느 선까지 처벌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기획 수사인데 네. 아직은 뭐 수사의 초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12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수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는 은수미 시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은수미 전 시장이 뭐 이재명 뭐 시장했다가 은수미 시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후계자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 지난번에 이제 법인카드랄지 여러 가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 성남시에서 굉장히 협조를 안 했거든요. 예. 특히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시장 측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거고 또 은수미 전 시장과 이재명 전 시장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뭐 적폐가 있으면 이걸 들여보겠다고 하면서 그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성남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에 비해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정보본부 출신 공무원이 자격도 없이 3년 동안 100억 원대의 암호 장비 정비 용역을 수주한 사건. 그런데 이 업체가 정비 능력 자체가 없어서 암호 장비를 무단 유출해 재하청 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허위 서류를 내고도 군 정보 암호 모듈을 정비하는 용역 사업을 단독으로 따내서 3년간 100억 원을 챙긴 M업체.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서류만 꾸민 게 아니라 실제 장비 수리 능력도 없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능력 없이 예산부터 챙긴 이 업체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재하청입니다. 군사 비밀과 직결되는 통신 모듈 장비를 수거한 뒤에 제조업체로 무단 유출해서 정비를 맡겨버린 겁니다. 이들이 군 당국과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업체 직접 정비와 무단 장비 유출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 전까지 암호 모듈 장비는 군내 자체 정비가 원칙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기초적인 정비 시스템을 갖춰놨던 겁니다. 필요할 경우 제조업체에 수리를 맡기기도 했지만 엄격한 보안 절차를 통해서 군사 기밀이 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M업체가 인맥을 고리로 외주 사업을 꿰차서 군은 자체 정비 능력을 잃어버렸고 장비까지 무단 반출해서 기밀 유지에도 실패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비 점검 시간마저 길어져 현장의 불만은 쌓여갔고 내부 제보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전문가들은 군 납품 비리가 어떻게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군 자체 정비 능력을 없앰으로써 위기 시에 국가 안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권을 위해서 군 기밀 유출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 가운데 2명은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17명은 출국 금지, 30명은 운전면허 정지를 법무부와 경찰 등에 요청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채무액은 남모 씨가 1억 1,850만 원, 정모 씨가 3,120만 원이었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흉기로 여러 번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가에 조문을 가려고 작전용 수송기를 동원한 해양경찰 항공대 관계자들이 뒤늦게 감사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초 감사 결과 무한항공대 대장 A씨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대원 9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작전용 수송기 CN-235에 탑승해 무안에서 김포로 이동한 뒤 인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갔습니다. A씨 등이 탄 수송기는 먼 바다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투입되는 것으로 해경 전체 넉 대뿐이고 가격은 27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다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흐린 날씨지만 기온은 28도 정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 지역은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경산 하양읍의 기온이 무려 34.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져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북부 지역은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중북부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광주 22도, 부산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기온이 오르면서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모레 오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수사를 포함해서 최근 지난 정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놓고서 보복 수사 논란과 함께 신구 권력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조사 결과까지 뒤집히면서 공방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는 검찰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선대위 전략실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